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채널의 구독자이자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제 인생은 평범하고 보편적이었고 특별한 사건 또한 없어서 청취자로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얼마 전 믿지 못할 큰 사건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엔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며 남편을 만났어요. 5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그 일을 사랑했죠. 물론 남편 역시 저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고 돈이 더 모이면 바로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 자금을 모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미리 마련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차남이어서 시집살이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에겐 다행이었네요. 어쨌든 양가 부모님은 저희 둘 사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는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혼 초이니까 시댁에 자주 찾아가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이는 시댁 가는 걸 꺼려했어요.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집인데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이 역력했답니다. 자기야, 시어머니랑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니면 아주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게 자기한테는 말하기가 창피한데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항상 형이 우선이었어. 내가 차남이라 사랑을 좀 못 받고 자랐어.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은데 우리 결혼할 때도 엄마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형한테는 유산 전부를 물려주셨어. 대충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가족들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감이 잡히지? 저는 요즘 세상에 장남과 차남을 차별하는 집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아주버님은 누릴 거 다 누리고 남편은 늘 찬밥 신세였다니 제 가슴이 무척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전 결혼도 했는데 설마 차별하려나 싶었는데 며칠 뒤 시아버지 제삿날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제대로 간파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곧장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 만드는 걸 거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첫째야, 둘째 왔으니 넌 이제 주방에서 나와라. 너도 아랫사람이 생겼으니 괜한 수고 말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돌아가신 친정 아빠의 제사상을 여러 번 차려본 경험이 있어 혼자 음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답니다. 그렇게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목귀를 홀로 닫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주버님은 소파에 반쯤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요. 저와 남편만이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던 거죠. 마음 같아선 아주버님 형님 같이 좀 하세요 하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된 시댁이 그런 말을 했다간 큰 낭패를 볼 게 불보듯 뻔해서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이윽고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낸 뒤 늦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 놓여있던 굴비를 아주버님 앞으로 옮기는 겁니다. 제 남편도 굴비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 접시 하나를 주방에서 가져와 아주버님 앞에 놓여진 굴비 중 한 마리를 덜어 남편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형님의 찌릿한 시선이 절 따갑게 만들었는데 전 제 남편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아주버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남, 이번 달 매출도 크게 올랐다며? 돌아가신 네 아버지 닮아서 사업도 곧잘 한단 말이야. 도대체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네 집 아들인지 참 잘났어. 그 말을 듣자 저도 괜히 남편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아주버님만 잘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우리 오빠도 지난달에 진급한 거 아시죠? 오빠 또래는 거의 다 대리급인데 오빠는 실력이 남달라서 과장까지 프리패스 했다니까요. 정말 네 집 아들인지 멋지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한 말은 곧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뭐? 과장 진급? 치, 그깟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과장이면 뭐하냐? 남자는 자고로 자기 사업을 해야 하는 법이야. 쟤는 우리 큰애한테 발톱의 때만큼도 못 되는 놈이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발톱에 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남편을 깎아내리는 걸 보니 친엄마가 맞나 싶었네요. 제가 한마디를 더 하려고 하자
남편이 나서서 맞아요. 형에 비하면 전 그냥 평범한 놈이죠. 엄마랑 형수는 좋겠어요? 형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 사고 싶은 거 실컷 사도 되잖아요. 라고 좋은 얼굴로 말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알고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한마디 하시고 다시 식사를 하시며 아주버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유치원생 아들 보는 눈빛으로 알겠더라니까요. 여하튼 식사가 끝나자 저 세상을 치우는 건 저와 남편 몫이었어요. 세 사람은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고 치우는 걸 도와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제 옆에서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남편의 의기소침해 있는 표정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도 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기분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던지며 웃게 해주었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늘 시작하는 연인처럼 서로에게 애틋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금실 좋은 저희 사이에 아기가 금세 생기게 되었어요. 그이와 저는 부둥켜 안으며 좋은 부모가 되자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변했어요. 남편과 저에게 별 관심이 없던 분이 갑자기 맛있는 밥을 준다고 시댁에 들르라고 하셔서 의아한 마음으로 찾아갔죠.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기가 없어서 갑자기 생긴 손주 소식에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았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저와 남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니 나쁠 건 없었어요. 저는 시댁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시어머니와 형님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저와 남편에게 줄 보양식을 차려주었답니다. 어머, 이거 오리고기잖아요. 전 닭백숙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랬더니 형님의 표정이 썩어 들어갔고 아주버님 역시 불만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진정한 승자는 저였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포식을 하고 시어머니의 관심을 받았답니다. 둘째야, 고생했다. 이렇게 빨리 손주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들이고 딸이고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키우는 건 엄마인 제가 해야죠. 어머님은 그냥 손주를 예뻐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하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형님을 보며 첫째 너도 분발해라.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애가 안 생겨?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자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어머님 하고 풀이 죽은 대답을 했네요. 어쨌든 제가 임신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도 좋은 덕담과 회사 일이 힘들지 않냐는 걱정의 말도 해주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지속되길 바랐죠. 이듬해 저는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하고 본격적인 육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손녀를 예뻐라 하셨고 저를 도와주시며 시간을 보내고 떠나셨어요. 게다가 제가 육아로 힘들다는 이유로 반찬과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우셔서 남편의 밥상도 손수 차려주셨답니다. 제가 딸아이를 낳아 행복하기도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너무 좋았어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 적응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얼마 뒤에는 어릴 적 받지 못한 사랑을 몰아서 받는 기분이라며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녀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해 끝나버렸어요. 형님이 임신 소식을 들려주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만세까지 부르며 드디어 시댁에 대를 이을 대들보를 가져서 고생했다며 어찌나 호들갑을 보이시던지 누가 보면 조선시대라고 착각할 것 같더라니까요. 어쨌든 형님이 임신한 이후로는 저희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고 안부 전화를 드려도 잘 받아주지 않으셨답니다. 게다가 육아로 바빠 죽겠는데 저더러 형님에게 보양식 좀 차려줘야 하니 시댁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여러 번 얻어먹었으니 갚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 딸아이를 업고 시댁으로 향했네요. 이듬해 형님이 무사히 아들을 낳자 시어머니는 기쁨의 환호를 질렀습니다. 물론 저도 진심으로 형님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죠. 그런데 제가 딸을 낳았을 때보다 훨씬 심하게 호들갑을 떠니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하튼 몸조리를 끝낸 형님은 얼마 뒤에 회사에 복직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카를 봐주기로 하신 거죠. 그렇다고 서운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좋아서 휴직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육아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몸살이 났다며 조카를 저에게 봐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형님이 회사에 가고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말하고 시댁으로 가서 조카를 데리고 와 제 딸아이와 같이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 저더러 조카를 봐달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육아가 힘들고 귀찮아져서 저에게 은근슬쩍 넘기려는 것 같아 몇 번은 속아주고 제가 조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저에게 연락해 조카를 봐달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제 딸만 보는 것도 힘드니 조카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칼같이 제 입장을 전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넌 왜 이렇게 정남이가 없니? 하나를 돌보나 둘을 돌보나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거절하는 거야? 넌 이 시애미가 허리 아파 죽겠다는데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냐? 너 참 무심한 애로구나. 라며 호통을 치셨는데 저는 응하지 않고 계속 거절했어요. 애엄마가 멀쩡히 있는데 조카를 제가 돌봐야 하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시어머니는 억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무슨 일로 찾아오신지 모르고 일단 현관문을 열어드렸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등에 조카가 엎여있더라고요. 거기서 눈치를 챘죠. 저에게 또 조카를 떠넘기려고 왔다는 걸요. 전화로 거절하니 아예 조카를 데리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게 말이야. 내가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내 친구가 지금 풍으로 쓰러져서 입원해 있다는구나. 절친한 친구여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그동안 우리 장손 좀 봐주거라. 저는 다른 일도 아니고 친구분이 크게 아프시다는 소식에 얼른 가보시라고 말하고 조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을 가신 시어머니는 밤 8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퇴근이 늦어져서 제가 계속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남편은 아무래도 엄마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병문안이 아니라 어디 놀러 가신 모양이야. 그러게 놀기 좋아하는 분이 뭐하러 애를 키워주겠다고 나서가지고 당신한테까지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어. 자기야, 정말 미안해. 이따 엄마 오시면 내가 딱 잘라 말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설마 그런 거짓말을 하셨겠어? 문병 갔다가 이야기가 길어져서 늦으시는 게 아닐까? 라고 물었더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말이 맞았어요. 8시가 조금 넘자 시어머니가 조카를 데리러 왔는데 술 냄새가 어찌나 심하던지 속아주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 병원 다녀오신다더니 술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병문안 갔다가 만난 친구들이랑 한잔 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모를까봐요? 병문안은 지어낸 얘기고 놀러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조카를 맡기는 게 몇 번째냐고요? 엄마가 놀러 다니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엄마 장손을 제 아내한테 맡기지 마세요. 이 사람이 보모도 아닌데 왜 형 아들을 봐줘야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씩씩대시며 조카를 업고 나가시며 나 참 기가 막히다. 어쩜 너는 어른이 되어도 똑같냐? 눈 부릅뜨고 대드는 걸 네 자식이 보고 배워야 할 텐데. 더러워서 내 장손 너희한테 안 맡긴다. 이 부류막심한 것들아. 하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는데 전처럼 조카를 맡기겠다는 연락이 오지 않아 다행스러웠어요. 고로 남편이 현명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저희는 특별한 일 없으면 시댁에 가지 않았고 세 식구가 행복한 날들을 보내며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동안 저와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던 형님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길래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형님,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길래 울고 그러세요?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동서, 그게 아니라 내 동생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몇 시간 전에 교통사고가 났대. 전 너무 놀라 형님처럼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가족이었으니 슬픔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형님? 동서, 내가 전화한 이유는 동서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좀 봐주면 안 될까? 지금 병원에 가려는데 어머님도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네? 내가 한사코 말려봐도 꼭 같이 가셔서 도와주시겠대.
그런데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거기 가서 갓난아기 볼 정신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기가 있을 만한 장소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당연히 제가 봐드려야죠. 제가 지금 시댁으로 데리러 갈까요? 라고 말한 뒤 곧장 딸아이를 업고 가서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아연실색한 얼굴로 있었고 형님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형님, 저 왔어요. 이런 큰일을 당해 어떡해요. 정말 유감이에요. 얼른 가보세요. 저는 조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은 성급하게 나갔고 저는 2대의 유모차를 끌고 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갓난쟁이 둘을 돌보다가 남편이 오는 시간을 까먹고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일을 보고 놀랐답니다. 자기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저녁상을 아직 준비 못했어. 여보, 조카가 왜 여기 있어? 또 엄마가 당신한테 떠넘기고 가신 거야? 정말. 그이가 흥분하려고 하자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형님의 남동생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 시댁에 있던 세 사람이 황망한 얼굴로 병원으로 갔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뜻밖의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뭐? 남동생? 그게 무슨 소리야. 형수는 외동딸이야. 내가 상견례 때 형수 가족을 다 봤다고. 뭐야? 그럼 설마... 하다 있지도 않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핑계로 애를 맡기고 톡 껴? 분명 어디 놀러 간 게 분명해. 이 왼수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기다려봐. 내가 전화해볼게. 하지만 시댁 식구들 누구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려 사흘 동안이나 말이죠. 남편의 말이 가정사실화되는 순간이었죠. 사흘 동안 조카를 보는데 어찌나 믿던지, 그런데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저와 남편은 딸아이와 조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이는 단단히 화가 나서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윽고 시댁으로 들어서자 세 사람이 그늘진 얼굴로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세 사람 잘 놀다 오셨어요?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이젠 하다 형수한테 있지도 않은 동생이 다쳤다는 거짓말을 하고 애를 맡긴 겁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남편이 흥분한 걸 본 아주버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여행 다녀왔다고 말하는 거냐?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게 내 동생이라니 정말 부끄럽다. 한심한 놈아. 화를 낼 거면 제대로 알고서 덤비든가 해야지. 네 형수한테 배다른 남동생이 있었어. 복잡한 가정사 너한테 말은 안 했다만 그렇다고 우릴 그런 파렴치한 취급을 해? 한심한 자식. 그이는 아주버님의 말이 끝나자 형님에게 다가가 사실이냐고 물었고 형님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론은 저와 남편이 괜한 오해를 하고 만 거였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어요. 엄마,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바람에 이 난리를 쳤네요. 형수님 진심으로 죄송하고 동생분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괜찮아요, 도련님. 의심할 수도 있죠. 동서, 사흘 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워. 저는 아니라고 힘들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마음 추스르시라고 전했어요. 그이와 저는 시댁에서 머쓱한 채로 잠시 머물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괜한 의심을 했다는 것에 자책하며 며칠 동안 웃지 못하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어 안부 전화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틀 뒤인 주말에 딸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서 시어머니와 형님이 대화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깔깔대고 웃고 있던지 얼마 전 안 좋은 일을 겪은 형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동생이 큰 사고를 당한 지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으니 무척이나 이상했죠. 그래서 전 유모차를 끌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근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행히 옆에 원 모양의 기둥이 가려져 있어 제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제 귀에 정확히 들렸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죠. 첫째야, 너 그저께 둘째가 의심하는 바람에 엄청 놀랐잖니. 걔가 널 외동딸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 저도요. 큰일 났다 싶어서 완전 쫄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제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배다른 동생이 있었다고 말하는 바람에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어머님 아들 진짜 천재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배다른 동생이 떠오를 수가 있죠? 진짜 순발력 기가 막힌다니까요. 어쨌든 이번 일은 잘 넘겼다. 그나저나 이번 부산 여행은 진짜 좋았어. 어쩜 그렇게 볼거리가 많던지. 내가 자다가도 부산 생각이 나서 잠에서 깬다니까. 아, 또 여행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 장손 때문에 무리겠지? 저는 진실을 알게 되자 부하가 치밀었어요. 저와 남편이 예상했던 게 적중했는데 태연하게 연기했던 식구들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 이어서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또 거짓말하고 여행 가면 되죠. 다음 달쯤에 제가 친정엄마가 위독하다고 거짓말 할게요. 제 눈물 연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서는 또 속을 거라고요. 뭐? 사돈이 위독하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걱정 마세요. 사실인 것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어머님과 저희는 제주도로 떠나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정말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인간들이 저의 시댁 식구들이라는 사실에 긴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을 듣고 형님 친정엄마 작전을 펼치기로 여러 말을 했고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궁리하며 수다를 떨었답니다. 전 두 사람의 계략을 모두 녹음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몰래 카페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온 남편에게 들어볼 게 있으니 앉으라고 했죠. 이윽고 제가 녹화한 음성을 듣고 격분한 남편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일을 말리며 자기야, 지금은 너무 늦었어. 나중에 대화로 푸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이젠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이 미친 사람들과 한 가족이라는 게 미치도록 화가 나. 나 혼자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 있어. 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이에게 큰 일이 생길 것 같아 곧장 딸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다다르자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어 초인종을 누를 필요 없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시댁의 물건을 얼마나 많이 부숴댔던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화분, 가족사진까지 모두 깨져 있고 찢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구석에 앉아 겁에 질려 있었답니다.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분노가 이미 표출되었던 거죠. 저는 현관에서 남편을 기다리기로 하고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으로 남편이 말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제 끝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과 나를 차별하며 키운 거 다 이해하고 용서했는데 이젠 내 아내에게까지 그 짓거리 하는 걸 눈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이 집 아들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얼굴 볼 일 없도록 합시다. 그이는 뒤돌아 나오며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모른 채 했다면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테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답니다. 그이는 집에 가서 저를 안아주며 미안하고 면목 없다는 말을 했고 앞으로 우리 세 식구만을 위해 살자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제 마음속의 말을 끄집어내어 들려주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화를 찾고 지난 일을 묻어버리기로 했죠. 이튿날 남편이 출근하고 오후 1시가 넘었을 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하고 인터폰을 봤더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인상을 쓰고 있던지 악마처럼 보였어요. 저는 무서울 것 없었고 잘못한 게 없었으니 당당하게 문을 열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와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제가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제 인사가 끝내기도 전에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망할 것! 네 혓바닥 때문에 내 집 꼴이 어떻게 된지 봤지?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감히 모자 사이를 갈라나? 네가 둘째한테 시킨 거지, 어? 내 집 가서 망나니처럼 부수고 날뛰라고 네가 시킨 게 맞지? 이 영악한 기집애야!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형님이 하는 대화를 듣고 사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그러게 그런 거짓말을 왜 해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장손을 너한테 맡기고 여행 가겠다고 하면 보내줬겠냐? 네가 내 장손을 돌봐줬겠냐고. 그깟 애 좀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징징대?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은 바로 너야. 책임져, 이년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잡혀있는 머리카락을 빼내려고 했는데 얼마나 꽉 쥐었는지 두피까지 떨어져 나갈 만큼 아팠답니다. 그때였어요. 제 친정엄마가
아침에 놀러 오셔서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시어머니의 난리통에 깨어나셔서 저희에게 달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한 손에 효자손이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고 당황했지만 제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엄마는 효자손으로 시어머니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많이 아팠는지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코를 잡는 바람에 제가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효자손으로 시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취미로 검도를 배우고 계셨는데 시어머니의 머리와 허리를 효자손으로 때리며 머리, 허리, 주둥이, 머리, 궁둥이, 다시 주둥이, 막아봐 이년아! 라고 외치시며 검도 동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전 옆에서 당황한 채 구경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매를 맞자 너무 웃겨서 풋 하고 웃어버렸어요. 친정엄마는 몇 번 더 머리, 배, 궁둥이, 요놈의 주둥이! 하고 공격하셨고 이내 효자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봐요 사돈. 아니 사돈이라는 말이 아깝네. 이봐요 아줌마. 어디 할 소리가 없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갈 생각을 합니까? 자식들이 그러자고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 어른 아니에요? 그런데 짝짝꿍하고 내 딸 속여먹고 당신 장손을 맡깁니까? 그리고 어제 김서방이 개망신을 줬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딜 감히 귀한 내 딸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이런 여자 밑에서 30년을 산 김서방이 불쌍하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몇 대 더 맞고 싶어? 친정엄마가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주랭랑을 치며 달아났어요.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런 인간이랑 연을 끊은 제 남편이 현명한 결정을 한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찾아와 형패를 부리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꼴을 보이고 도망간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온다면 진짜 사람도 아니겠죠?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끊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남편은 한 번도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하같이 밀어서 기억에서 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이는 죽는 날까지 자신에게 어머니는 제 친정엄마뿐이라며 시어머니는 다시 보지 않겠다는 암시의 말을 했네요. 게다가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신혼집을 정리하고 친정엄마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 신혼집에 시어머니의 흔적이 있어 살기 싫다며 고집을 부려 친정엄마를 모시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3대가 한 집에 사는 대가족이 되었어요. 지금은 무척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연, 아니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나요? 세상에 도라이가 많다지만 저는 제 시댁만큼 심한 정신 이상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젠 볼일 없는 사람들이니 잊고 지내보렵니다.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